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 또 충격적인 또 뉴스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 한번 경제학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봐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급하게 속보를 전달해 주러 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테슬라 4분기 사상 최대 음. 판매 기록 전망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없나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네, 네. 네. 판매 기록을 세웠고요. 23일 뉴욕 증권거래소 이제 테슬라 주가가 2.3% 상승했고요. 430.6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게 바클레이스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바클레이스 댄 음. 레비 애널리스트가 4분기 차량 인도 판매량이 약 51만 대 5천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게 4분기가 분기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요, 이 레비 애널리스트가 원래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 투자에 대해서 보류를 했던 분입니다. 목표 주가도 아. 근데 270달러를 바꾼 거예요? 네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 택시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좋게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건 음. 아닌데 사실 이제 전망치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매수로 다 바꿨고요. 사실 다들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하고 있고 이날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스닥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2.5, 엔비디아도 3.6, 모기업인 알파벳도 1.6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많이 사시라고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높다. 네,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한 겁니다. 사실 오늘은 어쨌든 바클레이즈 이 보고서가 테슬라 이제 분기 51만 대라는 상승 4분기 그게 이제 미리 근데 역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수가 이 미리 이게 미리 주가는 미리 그거를 앞서가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의는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네. 네, 어쨌든 나흘 만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티켓을 또 포드가 끊었습니다. 예, 아. 네, 취임식에 100만 달러와 차량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포드가 티켓을 끊었나요? 네, 네, 이런 차량 지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음. 예, 우리나라도 오늘 풍산 그 회장님 네, 이야기 좀 네, 나오긴 네.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죠? 주가가 네. 많이 있고 그거 이슈가 되더라고요. 뭐 조영진 네. 회장님도 뭐 잠깐 만나고 오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거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내년 1월에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가 티켓인가 봐요. 티켓 값인가요? 그래서 100만 달러와 이제 그런 거고 포드는 사실 관세 정책에 아주 예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동차는 사실 포드 쪽은 그 관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포드는 최근에 전기차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관세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드는 관세에 관해서 지금 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지금 티켓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포드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다음 소식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그 치나모 화폐 인사가 됐습니다. 이 치나모 화폐 인사가 어떤 분에서 약간 낙폭이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잠깐 우리 전문가 옆에 계시지만 아니요, 제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예, 저도 상원 그냥, 은행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이후에 잠깐 진정 국면을 이제 맞게 됐다는 소식을 잠깐요. 전 다음 소식인데 미리 넘어갔군요. 그 주간 하락세의 기록 소폭 낙폭이 만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이 23일날 94,000원에 거래 낙폭을 이제 조금 약간 완화가 된 느낌이에요. 잠깐 확 떨어지던 게 약간 소폭이 됐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듀이라는 분이 친화적인 오하이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의 당선자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보이던 것이 약간 이제 이게 낙폭이 진정 국면을 됐다. 이제 맞고 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친암호 화폐 인사들이 이제 속속 이렇게 요직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한 9만 달러 선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취임하게 되면 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터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영이 계속 많이 네, 되죠. 그죠?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실제로 그게 뭔가를 이렇게 실제로 뭘 할 수 있나 봐요. 암호 해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그때 네. 말씀하신 건 그게 100만 개인가 뭐 있어요. 10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저희 쪽 전문가의 의견들이셨고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오늘 않나 봐요. 근데 이게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또 위협 안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네. 언론들마다의 의견이 계속 달라요. 아,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판단을 못 100만 내리겠어요. 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네, 그죠? 예, 좀 그게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좀 조금, 그게 네. 100만 개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과가 수학과잖아요. 수학과인데 제가 볼 때 역시. 이거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학적으로 이 수학자들이 빨리 이 숫자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야 이제 이 정도지 네. 한번 풀기 시작하면 네, 가속화가 네. 붙잖아요. 그리고 그게 뭔가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그거를 염려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이 그 시장의 염려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그 반영이 현실로 한번 누군가가 깨트리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 염려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이게 지금 그 반영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오히려 양자 컴퓨터 발전으로 비트코인 보안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또 했다고 하네요. 또 네. 이제 저명 있는 언론에서 그래 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또 코인 시장이 조금 일시적으로 떨어진 영향들도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 이거 무서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네. 뭔가 이게 약간 그 염려가 이제 시장에 반영이 조금씩 되고 네,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것 불안감이.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네. 보겠습니다. 네. 이 구글은 계속 어디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또 폴란드 알레그로라는 자회사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5억 6,800만 달러를 소송했습니다. 네, 이게 이번 소송은 온라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네오라는 곳에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자사의 가격 비교 우대하는 관행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4억 2천만 달러 정도가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자기네들한테 법정 이자까지 청구하겠다고 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구글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 소송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이 당할까요? 만만한가 봐요. 아, 등치가 원체 크고 공룡이고 그다음에 검색 제휴고 뭐 과정과 독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글을 그리고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서 약간 성공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독점에 관해서 구글이 EU 쪽에서 법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시정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합의도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찾아서 많이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 되게 많이 시달리고 있고 시정도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핀 아닙니까? 애플의 C핀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우리는 편하긴 하죠. 네, 사실상 네, 네, 네. 이점을 보는 것들은 많은데 네,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애플도 그렇잖아요. 애플도 저는 그 맥북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세요? 네, 저는 맥북 쓰십니까? 네. 그것도 편하세요? 좋으세요? 아니 이게 뭐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아이덴티티? 예, 그런 건가? 거 좀 그죠? 있죠. 네, 예. 맞아요. 네. 이 생태계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익숙하시고 네네. 또 그 생태계가 익숙하신 분들은 네네. 근데 좀 한국 사회에서는 뭐 네. 연결이 뭐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네. 불편한 건 좀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안 쓰면 됩니다. 제 옛날에 아이튠즈 네. 이런 것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네.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렇게 예전에 그 불편함들이 많이 상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쓰던 것들을 많이
안 무시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필요한 것들만 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좀 보시면 다음 얘기는 이게 아마존 대금의 노드스트롬이라고 혹시 아세요? 음,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시애틀에 있는 저 건물인 거죠. 저기 네, 노드스트롬. 그, 노드스트롬이라고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네. 뭐 시어스나 뭐 이런 백화점 미국에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 노드스트롬이 되게 유명한 백화점, 50년 정도 된 백화점이고 상장돼 있는 백화점입니다. 네. 예, 노드스톰도 있고요. 뭐 시어스도 있고 뭐 미국에 이제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백화점입니다. 상장돼 있고 이제 요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 밀려서 이제 어쨌든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제 이게 상장된 기업이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돼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소매업이 이제 한파를 맞게 됐다고 보시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게 힘들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게 상장돼서 이제 공개 시장에서 이제 주식으로 해서 이제 잘 되던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파를 맞게 됐고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건 그만큼 사이즈가 줄어들게 됐고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이제 피터와 에딩 로덥 형제가 약 38억 달러 규모 현금을 주식 거래를 통해 비상장하겠다 제안을 한 거고 어쨌든 이 지분을 대부분으로 팔았고 이게 이제 미국 백화점 업계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온라인 쇼핑과 성장이 이제 이게 지금 되게 힘들 거고요. 그다음 매출 부진과 주가 하락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메이시라는 백화점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메이시라고 네.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네. 이것도 150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HBC와 니어 마커스라는 곳에서 인수를 하게 됐고요. 아마존과 세일즈포스라는 것도 백화점 혁신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백화점들이 되게 위기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가서 안 사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 가서 보통 이제 입어보기만 합니다. 입어보기만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다 삽니다. 저도 뭐 그렇게 저는 가서 사는데. 가서 입어보고 온라인 사면 훨씬 싸니까. 그쵸. 그렇기는 네. 하죠. 예,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사이즈 맞는 것만 입어보고 이제 온라인 사면 훨씬 싸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매장에 가면 사이즈 맞는 것도 없고요. 온라인으로 맞아요. 배송을 해주는 네.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매장에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백화점들이 젊은 층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게 너무 올드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온오프라인을 결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온라인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온라인은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다시 해야 되고 이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돼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마트나 지금 우리 뭐 안에 있는 뭐 롯데백화점 이런 분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요 노드스톰이 갖는 어떤 이런 것들에 길을 대해서 가둘 수 예, 있죠. 지금 네. 쿠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고 국내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뭔가 예, 마트들이 위기인 건 맞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 같지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계속 혁신을 하고 외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실적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변화를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더더군다나 계속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네.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그럼요. 어떻게 그래요? 모르겠습니까? 예, 클린턴인데요. 이분이 이제 고열로 입원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셨는데요. 큰 병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MBC 등 주요 언론들이 이제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열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조지타운대 워싱턴 DC에 있는 메드타운 조지타운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열 증세가 있어가지고 정밀 검사 등 이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78세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나라는 한 80세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현재는 상태가 좋은 상태고 훌륭한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보내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늙으셨어요. 얼굴 보니까 지금 요게 약간 최근에 근데 트럼프랑 크게 차이 안 나지 않나요? 나이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렇죠. 네, 젊어 보이시죠? 네. 트럼프가 훨씬 더 젊어 네. 보이긴 해요. 예. 아니 그 원체 나이 젊을 때 약간 미남형이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더 근데 이제 그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많이 찾으셨어요. 2004년에 심혈관 바이패스 수술을 받으셨고요. 2010년에 스텐스 시술을 받으셨어요. 2022년에 요로 감염 폐혈증으로 치료를 받으셨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많이 늙으셨죠. 네네네. 예, 오른쪽에 계신 분, 예, 와이프 되시는 분. 예, 그 전에 원체 미인이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젊어 보이세요. 나이 대비해서는. 근데 네, 이제 네, 대통령님이 조금 많이 대통령 네. 전 대통령님 네. 좀 많이 그래 보이시긴 예, 하네요. 원체 젊으셨을 때 이제 호남형이시고 멋있으셔서 가지고 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대비가 카멜라 되나? 해리스 부통령일 때 그 민주당 그분이 그 선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같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행히 이상무라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원체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 지금 뭐 그 조금만 아프시고 그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지금도 인기가 많으세요. 예, 그러셔가지고 퇴임하고 나셔도 예, 인기가 좋으시네요. 네, 다음 거는 잠깐 좀 재밌는 건데 한번 이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골든 타이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한번 예, 보여주세요. 골든 타이거가 이제 보시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다는 골든 아 타이거. 진짜요? 예, 봐야겠다. 전 세계에 30마리밖에 없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보세요 빨리. 네. 네. 골든 타이거는 전 세계 황금털로 휘감고 있는 고기압을 풍기는 겁니다. 이게 때때로 골든 타비 타이거라고도 불리는데 열성 유전자의 색상이 변한 벵골 타이거 중의 일종입니다. 흰 호랑이와 검은 호랑이처럼 이건 변종이고요. 별도의 아종은 아닙니다. 금발 또는 엷은 황금색과 젓갈색 줄무늬로 잘 알려져 있고요. 털 성장과 주기동화, 검증된 색성이 이제 해서 와이드 밴드와 열성 형질로서 비롯된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주황색, 검정색 줄무늬와 다른 타이거 색상이 자연색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렇게 희귀종입니다. 희귀종. 예.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호랑이하고 동일하고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생에서 못 살아갑니다. 동물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마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이제 희귀종이 보살핌으로 받았고요. 볼 수 있는 건 이제 태국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여기 동물원 가셔야 볼 수 있고요. 희귀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제게 가셔서 볼 수 있고요. 보면 돈을 한다고 하셔서 이제 골든 타이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돈을 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돈 버신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보시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한 번 더 볼게요. 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네. 예, 돈 버십니다. 자세히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유전자가 아주 희귀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 나오기가 그래요? 힘든 유전자랍니다. 이게 서로 이제 열성끼리 만나야 돼서 되게 희귀하게 나오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게. 예. 제가 이게 아주 희귀하게 이번에 귀여워. 네, 그래서 요거 보러 가는 게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 이뻐라. 예, 태국 가시면 한번 보시러 한번 가십시오. 예. 태국에 있나요? 네, 태국에 아. 있다고 합니다. 예. 2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태국에. 네, 네, 골든 타이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귀엽다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유명한 타이거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골든 타이거라 아주 유명한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는군요.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제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 선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경- 많이 봅시다. 예, 본부장님도 많이 네, 보시고요. 제가 저도 많이 볼게요. 예, 제가 이렇게 네. 그 뭐지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준비한 영상이. 고맙습니다. 네. 저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네. 다음은 또 제가 또 새로운 재미있는 소식을 또 넷플릭스의 주인공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분 넷플릭스에 나왔던 콜롬비아 마야강 파비아 오초아라는 분이 아 그거 드라마죠. 네,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네, 넷플릭스의 드라마였던 음. 그
나왔던 분인데요. 이분 파비오 오초아라고 네. 이분이 석방됐습니다. 그거 실화였던 거네요. 예, 그럼 넷플릭스 실화였습니다. 드라마가 예, 그쵸. 실화였던 이분인데요. 파비오 오초아라는 분 20년 동안 그 넘게 복역한 뒤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 오초아라는 분이 23일 날 보고타 엘도라 공항에 도착했고요.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네. 이민국에 도착했고요.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잡혀가지고 2003년 미국 보면 매달 30톤의 마약을 밀반입했고 왜 이렇게 당당하시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하시죠? 이분이요? 네. 이분은 원래 이제 당당했죠. 그 좋은 일은 아니시지 네, 않나요? 밀레니엄 네. 작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체포된 이후에 이제 2001년에 미국으로 송환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1987년에 이제 포브스 억만장자 이름으로도 이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년에 코카인 비행사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콜롬비아에 수감된 후에 이제 96년에 해서 이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거 참 콜롬비아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단하네요. 네. 요즘엔 전 세계 각국의 내용을 다 전달해 주시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거의 뭐 전 세계 많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요거하고는 상관없이 네. 이거 이제 오늘 얘기는 다 들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그 유나이티드 헬스 네네네네. 오늘 심리가 열렸는데 네.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왜요? 친구가 자기가 이제 일단 그 변호사는 그 제가 오늘 소식을 잠깐 영상은 안 네. 가지고 왔는데 그 본인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영상을 제가 잠깐 좀 이따 잠깐 다운로드해서 보내드릴 텐데 네. 본인은 그거와 관련해서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그 너무 힘들었다 계속 통증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있고요. 아프셨대요? 네, 아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자신은 그거와 관련해서 치료를 못 받았고 그 자신은 계속 치료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변호사는 이 사람은 자기는 그 제대로 계속 그 언론에 자기가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노출이 너무 많이 되고 본인 있다. 자체가 예. 그 살해를 하신 분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고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 현장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사진으로 잠깐 나온 건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로이터 영상인데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네, 당당하죠? 네, 아니 그리고 또 너무 젊으세요. 네네, 요 분이신데 자기는 낫길티라고 위에 보시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웃음까지 이렇게 지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근데 저는 이게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는 그렇더라도 살인이 용납되진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살인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더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살인 당연하죠. 그 제도를 그렇게 해서 그건 법 테두리 안에서 네,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살인을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고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그 사람이 그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총을 쏘는 거는 용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건 용납이 될 수 없다. 살인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고통을 많이 받아서 자기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론은 상당히 이분들한테 그 어떤 레딕이라고 이 안에 무슨 커뮤니티가 있는데 되게 옹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의료보험 그 민간 의료보험에 대해서 그 폐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료보험을 들어놓고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많아서. 거는 사실인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코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암호화폐가 지금 연이은 조정이다 보니까 저도 크게 할 말이 그러니까 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지난 밤에는 그 알트코인 쪽으로의 오히려 수급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조정이었는데 알트코인 상위 10개 코인들이 상승을 해줘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살짝 지금 꺾이고 있고 알트코인 쪽으로의 도미넌스가 살짝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4,000달러를 이제 지금은 좀 겨우겨우 좀 유지가 되는 시점이고 일주일 기준으로 이제 12%. 근데 보시면 이더리움이랑 리플 그리고 BNB, 솔라나, 도지코인, 뭐 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다 올랐어요. 체인링크랑 아발란체도 오르고 그리고 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에 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고래 투자자들 쪽으로. 요런 또 유입들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몇 가지 뉴스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몇 가지 뉴스들 해드리고 또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좀 최대한 가까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준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 남자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좀 잘생기셨죠? 네. 잘생기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보 하인즈라고 하는 남성분이세요. 트럼프가 최근에 임명을 했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암호화폐 친화 인사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분이 임명이 됐는데 전 미식 축구 선수래요. 네, 이분이 공화당 하원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아예 암호화폐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보아인즈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도널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선데이 게시물에 경제 문제에 대한 자문으로 2명의 새로운 인물을 임명을 했는데 그게 아마 첫 번째 인물이 아까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인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이 인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이 보라는 분이 새로운 역할에서 데이비드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업계 리더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전력이 좀 있어요. 2022년도 의회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관련한 이게 모금 기금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불법 정치 기부 공모 등 혐의에 대해서 또 유죄를 인정하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라이언 살라메라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좀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임원으로부터 자금 일부를 받았다. 요런 좀 혐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임명을 했고 그리고 이분을 임명하기 전에 전 재무부 관리 스티븐 미란을 경제자문 위원회 의장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두 인물 다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이다라고 일컫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 임명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 이후에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으시고 또 이제 또 이제 선수 출신이시다라고 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정치적인 활약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소소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분이 임명이 됐다라고 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지금 뭐 미국 정부 측의 인사들 자체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 또 얼마 전에 그 전략적 비축자산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최근에 한마디 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도 언젠가는 다시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예전에
해킹을 당했어요.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되게 오래된 거래소였는데 그래서 그 해킹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 고객들 사용했던 고객들에게 그 물량을 일부 돌려줬는데 그 물량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운트곡스 쪽에 관한 물량들이 시장에 급격하게 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마운트곡스 그 물량에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처럼 최근에 일어났었던 암호화폐 강세장에는 뭐 이런 마운트곡스의 물량이 정말 많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게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물량이 나와도 그걸 또 받아가는 투자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저희가 좀 조정 국면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요 뉴스가 조금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운트곡스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이제 전날 밤에 4,930만 달러 비트코인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약 71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요. 아캄 인텔리전스 X가 이제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마운트곡스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4,9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다. 이 중에서 1,900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은 신규 지갑 두 곳으로 전송이 됐고 나머지 3,060만 달러 비트코인은 어떤 특정한 지갑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일시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운트곡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3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남은 물량들이 언제 또 시장에 출현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에 이제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것들 여러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그게 또 시장에서 다양한 그런 방향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마이클 세일러는 그 조정 때 또 비트코인을 사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비트코인 매집이 있고 또 얼마 뒤에는 뭐 주주총회 그 비슷한 거를 열어서 뭐 또 이제 주식 안에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뭐 회의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도는 아직 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조인스 나스닥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에 편입 100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라는 의미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관들도 이제 일부의 물량은 현금, 일부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명도 해야 되고 이제 회사 측에서 살 때는 그리고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ETF를 좀 많이 선택을 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담는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QQQ라고 하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 있는 ETF 상품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측에서의 비트코인에 관한 간접 투자가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기업 안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랑 또 이제 회사 측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 상장 지수 펀드 QQQ가 있어요. 이 QQQ라는 그 ETF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도 참고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뭐 비슷한 배당주들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이 QQQ 등에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난 16일 기점으로 이제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최근 공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43만 9천 개의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3만 9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거는 그런 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이 뉴스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잉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동향대까지도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요건 라이트코인에 관한 건데 이 라이트코인이 평균 일일 활성화 주소 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라이트코인에 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부른다면 라이트코인은 디지털 실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똑같이 반감기가 있고요. 똑같이 공급 제한이 있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라이트코인이 생겨난 코인이에요. 근데 역사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솔라나 코인, 밈코인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사실 라이트코인이 조금 관심도에서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그 관심도가 살짝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올해 라이트코인의 평균 일일 활성 주소가 40만 1000개로 집계가 됐고 지난해 대비해서 9.6% 늘어난 수치인데 특히 올 1월에는 일일 활성 주소가 137만 개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했던 수치를 찍기도 했대요. 근데 라이트코인이 그럼 시장에 왜 갑자기 다시금 주목을 받느냐? 블룸버그에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비트코인 ETF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에 ETF로 상장이 됐다. 그럼 다음 코인은 뭐가 될 것이냐? 뭐 리플과 솔라나 많이들 기대하고 있지만 아니다. 라이트코인이 더 빨리 ETF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코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걸 사실 제가 랩소디를 통해서 예전에도 전달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한 번 더 라이트코인 쪽에 관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집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최근 몇 년간의 동향 속에는 라이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지금 당장 최근에는 조금씩 약간 좀 그런 관심도가 붙고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라이트코인 쪽도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가지고 왔고요. 뭐 투자를 전혀 권유하는 건 아니고 요런 이제 관심도가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다.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더리움 쪽인데 이더리움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쪽에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런 온체인 지표가 좀 나와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스톡 투 플로우다라고 하는 비율인데 이게 센티멘티에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스톡 투 플로우의 비율의 상승은 대형 보유자들의 축적 증가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희소성이 강화됐음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이더리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전히 비트코인과 같이 약세이긴 하지만 온체인 지표상 이런 이제 공급은 감소됐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면 여기서 수요가 조금 더 많이 증가가 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온체인 지표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MBRB 지표, MBR Z 스코어라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인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하는 지표예요. 이건 Z 스코어고 MBRB 지표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 혹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이게 지표인데 그게 지난 한 주간 0.745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장 가치와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을 비교한 MBRB 지표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이더리움이 저평가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거를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 지난 한 주간 고래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로 확인이 된다라고 AMB 크립토가 관련해서 또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축적이 수요 확대를 통해서 매수 압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 MBRB Z 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좀 하락을 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 온체인 지표상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다양한 소식들 이제 전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자면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양자 컴퓨터 발전에 따라서 비트코인 보안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잠재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굉장히 큰 위협에 처할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일단 이 WSJ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양자 컴퓨터는 몇 분 만에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해독을 하고 또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에는 총 3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전체에 관한 보안과 해킹의 위험성을 좀 시사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장의 내용들은 비트코인도 좀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 하락을 좀 같이 이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본부장님 좀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모레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